네, 보신 것처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늦게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건데요.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네, 검찰로선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이기를 피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고 어젯밤 11시 20분쯤에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재판부는 어떤 이유에서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까? 재판부의 설명은 일단은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네. 말씀드리면 증거가 좀 현재로서는 배임, 횡령, 뇌물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소명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구속보다는 불구속 수사가 맞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최종적으로 신병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시긴 좀 어려울 것이 네. 이런 경우 보통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완 수사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다시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때도 기각이 되는지는 좀 살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1,100억 원대 배임이라든가 550억대 횡령 그리고 관련해서 55억대 뇌물공여, 그러니까 755억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어떤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좀 성급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라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성급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현재로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많은 사유들이 있는데 하필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수사가 좀 미진했다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고 증거가 부족하고 참고인들이나 다른 공범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청구를 한 거 아니냐라고 폭봉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검찰에서 밝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영장 청구 과정에서는 정모 회계사의 어떤 녹취록에 근거해서 너무 지나치게 구속영장이 나올 것을 기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될 수 있고요. 이 정회계사의 녹취록을 보면 이게 뇌물로 주겠다 또는 뇌물로 줬다, 뇌물을 줄 것이다라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대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굉장히 높은 신빙성을 가지느냐. 네. 그리고 녹음 파일이라는 것이 그 대화에 참여해서 녹음했다고 한다면 증거 능력이 있는 불법 증거는 아니지만 혹여라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도청을 했거나 또 임의적으로 이제 녹음을 했을 경우에는 증거 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었다. 이런 점들이 이제 검찰에서는 좀 뼈아프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어제 양측의 공방이 매우 치열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좀 핵심 쟁점이었나요? 배임 횡령은 사실 원래 법리적으로 좀 치열하게 다퉈야 되는 것이고 그 기소 대가 되더라도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까다롭게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뇌물 공여만이라도 일부 소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네. 사건이고요. 또 받았다라고 하는 뇌물수수의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뇌물 공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혐의들을 검찰이 제시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뇌물과 관련해서는 50억은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준 뭐 퇴직금이다, 뭐 산재 위로금이다 분분하지만 이 금액이 뇌물인가에 대해서는 검찰은 뇌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뇌물이 되려고 한다면 국회의원과 이 50억의 그 관련해서는 어떤 편의를 줬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업무상 대가 관계를 좀 더 구체적인 정황으로 소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관계만 비춰봤을 때는 좀 합리적인 의심은 들지만 그렇다고 영장을 발부하기까지는 뇌물에 대한 어떤 성립 요건이 불충분하다라고 본 것 네. 같고요. 네. 나머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 5억 원을 받았고 김만배 씨가 줬다라고 이제 검찰은 주장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조금 부실했다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처음에는 5억을 이제 수표 4억 원 그리고 네. 현금 1억 원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5억 원을 현금으로 줬다라고 전달 방법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런 번복이 있었을 때 검찰 말을 그대로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재판부의 고민이 있었을 거고요. 나아가선 이 5억 원 중에 4억 원은 또 남욱 변호사에게 수표로 줬다라는 정황도 나오고 있어서 그럼 사실은 그
김만배 씨가 남욱 씨에게 주고 남욱이 유동규 씨에 줬다라는 말이냐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 단계에서는 뇌물죄를 인정을 해서 영장을 발부하기는 부족하다라고 봤습니다. 네. 네, 어제 또 이 검찰이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다가 이 변호인 측이 이의 제기를 하자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여서 녹취 파일 대신에 녹취록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왜 이 녹취 파일을 재생하지 못한 건가요? 일단은 이런 상황도 사실 이례적이긴 한데요. 검찰이 이제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물증이라고 보이는 것은 이 녹음 파일이었기 때문에 녹음 파일 그대로를 이제 재생을 하겠다라고 판단해서 재생시키려고 했으나 일단 변호인 측에서 이건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일단 판단이 없고 이건 불법 증거 능력으로 사실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증거 능력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것이고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녹음됐는지조차를 이제 피의자 측에서는 모르고 있다 이런 점들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방 끝에 그럼 녹음 파일을 틀지 말고 녹취록 형태로 이제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형법상 이제 증거 능력을 부여할 때 이런 녹음 파일 같은 것이 굉장히 증거로 많이 제출이 되거든요. 네. 일단은 편집되지 않아야 되고요. 누구나 허위 조작하거나 임의로 발췌하거나 편집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증거 방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충분한 설명이 검찰 측에서는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지금 김만배 씨가 내가 허위로 많이 얘기하고 과장해서 얘기하고 사실과 다르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정 회계사랑 대화를 했을 땐 한 번도 진실인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주장도 했었거든요. 아마 네.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을 텐데 이 녹음 파일이 이 범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믿을 만한 신빙성이 있는 상황에서 녹음이 됐어야 된다. 이런 요건들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현재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그대로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보다는 녹취록을 그냥 참고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던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이런 경위로 녹음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녹취 내용 중에서 그분이 누군지도 좀 논란이거든요. 그런데 뭐 앞서 지금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고 김만배 씨는 그분은 없다고 부인을 했고 또 이 녹취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질 것 같은데 어제 일단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 판단하는 자리는 아닌 거죠. 일단 녹취록에 대한 네. 증거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피의자 측에서도 공개가 돼야 되고 네. 그리고 공개가 돼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참여해서 한 대화인지가 확인이 돼야 증거 능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지금 검찰만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황 판단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조작되지 않았고 편집되지 않았고 검찰이 원본을 확보했고 특히 믿을 만한 상황에서 녹음됐다라고 한다면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만배 피의자 측에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정영학 회계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것만 편집했다라는 취지의 변론을 했습니다. 네,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핵심 인물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 씨를 공범으로 적시를 했는데 왜 영장 심사 결과는 다르게 나온 걸까요? 일단 배임 혐의만 둘러싸면 배임죄는 업무상 배임죄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시가 된 건데 업무상 배임죄라는 것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성실하게 이 회사나 어떤 조직을 위해서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신임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검찰이 바라보는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배임죄로 적용을 한 건데 이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이제 김만배 씨를 공범이다라고 적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업무상 배임죄는 신분범이라고 해서 그 적정한 어떤 업무상 지위를 가져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 공범으로 적시된 김만배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어떤 신인관계에 엮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화천대유라는 사기업에 이제 엮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업무상 판단을 잘못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미쳤다는 게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이 부분은 이제 변호인들이 파고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상 배임은 경영상 판단과 굉장히 밀접하고 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구조의 형태, 더군다나 컨소시엄 나오죠, PF 나오죠, 여러 가지 시행 업무와 관련해서 피의자 측에서 주장할 여러 가지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배임죄를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게 일단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참여했던 판사님의 이제 판단으로 보이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유동규 씨가 돈은 받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뭐 이혼 이자료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몇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받은 사실은 어느 정도 명확한데 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5억 원을 준 사람, 뇌물을 공유한 사람은 지금 누구라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판단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유동규 씨 구속영장에는 김만배 씨의 수표 4억 원 그리고 현금 1억 원을 유 씨에 줬다는 내용을 범죄 사실로 적었다가 나중에 또 내용을 수정했어요. 이런 기존의 입장을 수정한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친 거라고 봐도 될까요? 보통은 이제 네. 진술이 번복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검찰의 범죄 사실, 영장기재 범죄 사실이 그 범죄의 어떤 수법이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하는 부분이 사실은 수표 4억 원과 현금 4억 원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러니까 범죄 사실 그대로 현재로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수표나 현금이나를 헷갈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초기 수사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좀 보완 수사를 해야 되고 특히 이 건넨 자 그리고 그 돈의 출처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지만 어느 정도의 소명을 갖췄다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검찰이 제시한 배임 혐의에 있어서도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와 공모를 해서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대 초과 이익을 챙기면서 피해를 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업 초반에 예측이 어려웠던 이 수익을 추후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일단 김만배 씨 측에서 이것은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 구조 형태가 있었고 특히 이 당시에는 이렇게 부동산이 급등해서 이 정도의 어떤 사업 수익이 나올 것을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꼭 어느 공사에게는 실질적인 손해가 되고 어느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온다라는 예측이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만 과거 시점에서는 좀 예측이 달랐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좀 여러 가지 경위를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피의자 측에서는 그래도 확정 수익을 먼저 배분하고 네. 그다음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딱히 배임죄에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건데 범죄의 고의로 이런 구조를 짰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변론을 할 것이 예상이 돼서 네. 검찰에서 이러한 법리적인 공방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속도전을 펼치기 위해서 좀 서둘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곽상도 의원 그 아들 50억 원을 두고도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검찰이 곽 의원 부자 그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영장에 혐의를 적시한 건데 이 부분도 좀 약간 부족했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한 거죠.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뇌물죄로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로 등장을 하려면 적어도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은 있어야 되는데 네. 곽상도 의원에 대한 피의자 소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뇌물죄로 단정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적어도 이제 보안 수사 과정에서 아들에 대한 부분은 수사가 일부 이루어졌는데 아들과 이 관계자들 그리고 뇌물의 수수를 했다라고 주체로 적시된 곽상도 의원의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 곽상도 의원이 문체부에 있었기 때문에 뭐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공사 지원에 막대한 어떤 편의를 줬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은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행위를 했고 그게 이 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황에 대한 수사가 조금 미진했다. 뭐 신속한 수사를 하려다 보니 지금 초기 과정에서 굉장히 방대한 수사가 조금 방대한 수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챙기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키맨인 이 김만배 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곧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는 유동규 씨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김 씨 구속영장에 뇌물로 적시한 700억 지급설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700억은 이제 주기로 약속했다. 내 수익의 절반은 네. 뭐 그분 거다. 그중에 뭐 몇
몇백억은 이 사람 거다, 유동규 전부 부장이 가져가기로 했다라고 사실 복수의 관계자들이 진술서를 내거나 같은 취지의 남욱 변호사의 어떤 언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700억 약속이 그냥 허위로 과장돼서, 또는 내가 비용을 쓰는 데 있어서 이것을 조금 모면해 보기 위해서 나는 누구한테 줘야 되니까 나한테 비용 부담시키지 마라고 이제 허위로 주장했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실제 이 수익을 주기로 약속을 해서 그 지급 방법에 대한 논의 가지고 이제 다툼을 했는지는 결국 검찰이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지금 핵심 관계자들 중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든가 김만배 씨도 사실 조사 한 번 받고 네.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영학 회계사라든가 남욱 변호사는 지금 미국에서 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더 강도 높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네. 그리고 이 핵심 인물 이외에 또 하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천화동인에 네. 근무했었던 사람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근무했던 사람들, 이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거든요. 굉장히 규모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환 조사를 해야 될 대상들도 넓고, 압수수색을 해야 될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관련 기관에 자료를 받아야 될 자료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범죄의 소명이 조금 더 보완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 당장 김만배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앞서서 뭐 이럴 경우에는 보통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 증거 진술 등을 이제 확보를 해서 아무래도 재청구를 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높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불구속 네. 수사를 하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라는 의미는 범죄 수사에 대한 확실한 확신 없이 수사가 들어간다라는 인식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필히 이제 보강 수사를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건 사실은 핵심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고, 적어도 4명은 최소 공범 관계로 묶여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려면 이 4명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철저하게 하고, 특히 이제 남욱 변호사라든가 정 회계사라든가 또 관련된 정 변호사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들에 대한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모든 협조를 받아야지만 사건의 실마리가 이제 풀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늦더라도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검경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네. 측면도 있거든요. 특히 각상도 의원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영장 청구를 받아주지 않은 전례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검경이 사실은 굉장히 실질적인 협조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남욱 변호사가 곧 귀국할 예정인데요. 남욱 변호사에 대한 조사로 또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남욱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지인은 처음부터 초기 단계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데부터 굉장히 실질적인 관여를 했었고, 또 중간에 이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구속해서 재판까지 이제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모든 관계자들의 어떤 이해 관계라든가 이 수익 구조 배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엄청 많은 금액을 배당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역할이 컸기 때문에 배당금이 높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서 남욱 변호사가 과연 어떤 업무를 했는가, 그리고 어떤 구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갔는가, 이 부분의 실체를 밝혀야 되고, 많이 가져갔으니까 만약에 정관계 로비를 했다고 한다면 남욱 변호사도 이 로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네. 로비라는 것은 뇌물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욱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내는 거 굉장히 핵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미 신변을 정리해서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으로부터 뭐 휴대전화라든가 PC라든가 뭐 집에 관련된 자료를 찾기는 굉장히 난망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여러 가지 이제 수사에 협조하면 어느 정도 이제 형을 감면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구조를 통해서 수사기관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함께 예측을 해봤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